지난 편에서는 본래 취지와 많이 달라졌던 원로원에 대한 개혁을 살펴보았습니다.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로마는 더 이상 7개 언덕에 자리한 작은 도시국가가 아닙니다. 지중해를 내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테네나 스파르타 등과 다르게 로마는 지속적으로 과거의 적을 끌어안는 정책을 이어갑니다. 로마 시민의 대부분의 조상은 로마와 투쟁했던 이들입니다. 가족 기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한 기업이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그린 로마를 상상하며 그의 개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민의 항소권을 회복을 시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민회에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종신 독재관인 카이사르에게 항소하도록 한 거죠. 민회는 고위 공직자 선출권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에서 가지던 추천권은 카이사르에게 집중이 됩니다. 민회는 거수기 역할 정도만 수행하게 되고요. 선거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독재관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독재관에 대한 견제장치도 만들었을까요? 왕권 강화의 진심이었던 태종 이방원, 그는 사간원을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투쟁은 법적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원로원 최종 공고가 나오자 소크라테스가 되려 하진 않았죠. 그가 추진하던 로마법 집대성은 암살로 마무리되지 못합니다. 600년이 흐른 이후 비잔틴 황제 유스타니우스 1세에 이르러 겨우 완성이 됩니다. 정도전이 시작한 조선의 법전이 성종 때 완성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진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생각한 새로운 로마 정치제도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상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민회를 살펴보죠. 공화정 초기 로마는 서울의 하나의 동 혹은 구 정도의 작은 크기였습니다. 예수 탄생 즈음 이탈리아 전체에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투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개국 초기 넓게 펼쳐져 살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제도를 시행하죠. 삼두정치 때 카이사르는 폼페우스 휘하 퇴역 장병에게 수도 로마 인근에 정착지를 제공합니다. 피렌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언제든 수도 로마로 달려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폼페우스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죠. 삼두정치 설계자 카이사르는 분명 수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폼페우스가 원로원파로 돌아서자 상황은 반전됩니다. 민회의 투표 결과가 로마 시민 전체의 여론을 반영하는 건 더 이상 아닌 상황인 거죠. 여기에 포퓰리즘까지 만연합니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죠. 엄마 찾아 산말리에 아르헨티나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때 세계 7위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9번의 디폴트를 겪게 됩니다. 그 이면에 포퓰리즘이 있고요. 빈민 구제를 위한 공물법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립니다. 처음에는 빈곤층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파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렴결백의 상징이기도 한 카토조차도 표심을 얻기 위해 곡물법 전쟁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카이사르가 개혁하기 전 32만 명이 거의 무료로 곡물을 배급받고 있습니다. 로마 전성기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엄청난 재정 압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배급받는 자의 수를 15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반발은 없었다고 하죠. 조사와 통계가 치밀해진 현대에도 빈틈은 많습니다. 주소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빈민 구제라는 목적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숫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전히 많지만요. 곡물 생산자를 위한 법도 만듭니다. 곡물을 정부에서 사들이기로 한 거죠. 물론 수매 대상자는 명부에 기록이 됩니다.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복지 정책이면서 식량 안보 정책이기도 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식량 증대는 GDP 성장이기도 합니다.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뀐 시대입니다. 모병제에 응한 자들의 대부분은 농지가 없습니다. 몰락한 자영농이거나 이남, 삼남 등이어서 농지를 상속받지 못한 이들입니다. 퇴역 이후 돌아갈 농지가 없고 직업이 없으면 사회 문제가 되죠. 물론 카이사르는 개선식 때 퇴역병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돈만 있고 할 일이 없어도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곤 하죠.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 착취형 식민지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의 발명품입니다. 퇴역병들을 부대 단위로 도시를 건설하도록 합니다. 인근 토지를 개발을 하게 하죠. 공병이기도 했던 이들입니다. 거의 모든 직업군을 갖춘 집단이기도 하고요. 군의관도 있으니까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도 쉽습니다. 남성으로 구성된 이 집단은 로마 건국 초기를 연상케 합니다. 사비나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남아있죠. 정착한 퇴역병들은 현지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식민지는 속주에 자리합니다. 퇴역병은 시민입니다. 로마 패권 유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과거 로마가 지도상에서 지워버렸던 코린트, 카르타고 등도 식민지로 다시 개척이 됩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 등이 시도했었으나 카르타고의 악몽을 기억하던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계획을 되살린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부활은 로마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통화수단도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한 거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속리산 법주사 불상을 녹여 만든 당백전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만 불러오죠. 내전 기간 동안 원로원이 발행한 은화의 은 함량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뢰가 떨어지고요. 가치도 떨어지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카이사르는 화폐 발행권을 더 이상 원로원에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국립조폐소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요. 조폐 3인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렇다고 로마 패권하에 모든 지역의 화폐 주조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준이 되는 화폐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기축통화라 할 수 있지만 현대의 기축통화가 좀 오염된 개념이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로마가 기준이란 사실을 경제에도 심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화폐에 자신의 얼굴과 공적을 새겨 넣습니다. 기왕 발행하는 화폐, 어차피 유통될 화폐입니다.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카이사르가 최초입니다. 화폐만 있다고 유통이 되지는 않죠. 태종도, 세종도 실패한 정책이 화폐 유통입니다. 경제 활성화란 적절한 대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히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대자본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업이 있었다고 하죠. 적정 이자율도 중요합니다.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 이미 이자율을 12%로 만들어 버렸죠. 이후 6%까지 내립니다. 방법은 로마 최고의 채무자인 카이사르답습니다. 솔선수범을 하는 거죠. 최고 권력자가 6%의 돈을 땡기는 겁니다. 아마도 왕창 빌려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이자로 대출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국가 전체의 금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도시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로마의 성벽을 허뭅니다. 왕정시대에 만들어졌고 한입할 때 로마를 지켰다고 여겨지는 세르비우스 성
성벽을 해체한 거죠. 이미 성벽 밖에도 다수의 공공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로마 확장의 걸림돌 제거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300년 동안 수도 로마는 성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도 로마의 방어를 로마 패권이 미치는 지역 모두의 안보와 하나로 연결을 한 거죠.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주와의 관계는 안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에는 신경을 썼을지는 몰라도 획일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자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선택은 했습니다. 종교는 표준조차 없습니다. 도리어 패권 지역의 종교, 그러니까 신을 수입하기도 합니다. 카이사르 관점에서 유대교는 탄압의 대상이 아닌 거죠. 로마를 가장 많이 흉내내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독립 권한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아니, 건국 당시부터 각 지역은 획일화를 거부했었습니다. 단지 뭉쳐 있을 때의 이점만 살리자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패권 지역의 안정으로 확장되는 도시 로마, 인구가 늘면 당연히 문제도 따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 무서운 건 때론 내부의 적입니다. 치안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요. 공화정 말기에는 특히 정치 노선 차이가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클로디우스와 밀로의 대결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정치 조직화된 조합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직업별 조직은 개선을 하고요. 또한 경찰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안정되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더 몰려들게 됩니다. 100만 대군이 움직이면 반드시 전염병이 따라옵니다. 현명한 장수들은 화장실, 식수, 먹거리에 신경을 씁니다. 중세 도시들의 화장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3, 4층에서 대소변을 보면 그대로 도로로 떨어집니다. 전염병이 나돌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고대 로마는 하수도와 상수도의 진심이었습니다. 목욕 시설도 엄청났고요. 물론 퇴폐 지역이긴 했다고 하지만 현대적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를 의무화합니다. 자기 집 앞 청소는 자기가 하라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자기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고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한 선택이 엉뚱하게 작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짐수레의 통행을 제한을 합니다. 아마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고무가 발견되기 전입니다. 길바닥은 돌입니다. 엄청난 소음이 밤을 깨웠을 겁니다. 세네카는 해가 지자마자 들려오는 짐수레 소리를 멋진 문장으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앞선 편에서 다루었던 수도 로마 인프라 건설도 추가되죠. 또 하나의 인프라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달력입니다. 세종대왕은 일식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관료를 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국의 역법을 따랐기 때문인 거죠. 경도 차이, 그러니까 시차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역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꽉 막힌 신하들의 반대를 뚫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고대의 겨울은 휴전기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군사행동은 겨울에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습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계절과 달력이 달랐기 때문도 있습니다. 기존 달력은 1년이 355일이었다고 합니다.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카이사르가 살던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거의 석 달의 오차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군사활동은 그렇다 쳐도 농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기준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율리우스력을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천문학자들을 초빙하고요. 그리스에서 수학자들을 불러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쟁 이후 클레오파트라와 논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년을 365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6시간의 오차를 4년에 한 번씩 정산하도록 합니다. 기원전 45년은 15개월이 됩니다. 오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1분 14초. 보정은 1600년 이후
그레고리우스 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력 개정은 눈에 보이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최고 제사관 자격으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북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이후 암살당하기 전 2년 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력한 힘은 문제를 만들고 적도 만듭니다.